다이어트에 장기간 성공하려고 그러면 PT 아예 안 가도 돼요. 근육이 울퉁불퉁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건강할 것 같지만 사실 오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게 원칙은 변하지는 않아요. 같은 운동을 해도 봐야 돼.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살 빼고 나서 한 2년 이상 유지해야 우리 몸에 이 몸무게가 나한테 맞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 과정에서 무리하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금방 풀어져요. 나 이제 목표 달성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얼마 못 가서 금방 쪄버리잖아요, 요현상. 그래서 사실은 PT를 하고 헬스장 가고 전문가들한테 트레이닝 받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장기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PT 아예 안 가도 돼요. 장기간 성공하려고 그러면.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운동이 뭐 있냐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반드시 PT장에 가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 PT장에 가서 운동하는 게 내한테 스트레스화 되는 순간에 다 날아가요. 이게 더 재밌게 해야 돼요. 운동만으로 살을 뺀다는 거는요,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70kg 내외 있는 사람이 밥 한 공기 더 먹었어요. 그걸 아마 운동으로 태우려고 그러면은 탁구를 1시간 상당히 많은 운동량이 필요해요. 순수한 운동으로 빠지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자, 그러면은 왜 운동을 시키나? 나중에 살을 좀 빼고 나서 유지하는 데는 이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것보다 운동을 계속하는 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운동은 장기간 할 수 있는 거야 돼. 그러면은 뭐 운동을 조금씩 나눠서 하면 효과가 없지 않아요? 사실 실제 연구를 보면은 평소보다 운동량이 좀 늘면은 밤에 잘 때 자면서도 에너지를 주로 지방으로 쓰더라, 운동 하나를. 그래서 운동은 에너지 소모량으로 볼 때 얼마 안 되고 몸무게를 빠지는 속도로 볼 때 좀 느리지만은 장기간으로 지방을 계속 태우면서 빠진 살을 유지하는 데는 최고다. 그러면은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 근데 PT나 이런 데 가서 계속 할 수 있으면 해라. 근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평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라.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평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뭐 있을까요? 뭐 계단 오르기, 지하철 타고 가다가 한 정거장 전에도 내려서 걸어가기. 근데 같은 운동을 해도 숨이 가빠야 돼요. 천천히 백화점 쇼윈도 보듯이 걸으면서 이 꽃이 아름답네 이러다 보면은 운동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그래도 효과는 좀 떨어지죠, 상당히. 숨이 가쁘다는 거는 일종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우리가 지방이 연소가 되려고 그러면은 산소 없이는 안 돼요. 내가 숨이 가쁘고 산소를 많이 요구한다는 거는 지방을 좀 쓰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숨가쁜 운동을 해야지.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숨을 가빠도 노동은 뭐 무거운 걸 들면서 헉헉거리는 것보다 즐겁게 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도 덜 나오고 지방이 더 효율적으로 타겠죠. 그래서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면은 사실은 지방을 제일 먼저 갖다 쓰는 게 어디냐면 내장 지방이거든요. 뱃살이 빠져요. 몸무게는 천천히 빠져도. 그래서 다이어트 안 하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뱃살이 좀 줄어요. 몸무게는 덜 빠져도. 그런 효과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 하면서 인식 조절 플러스 운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약간 숨가쁜 운동을 해야 되고, 전에는 요만큼 속도로 걸었을 때 숨이 가빴는데 나는 이제 다음에 해봤더니 안 가빠. 그러면은 내가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속도 내든지 조금 더 걷든지, 그래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뱃살이 들어가는 걸 느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매일 하는 게 좋고, 근데 그걸 PT만 하고 그 다음날은 거의 안 움직이고 엘리베이터 타고 운전해서 다니고 거의 운동량이 없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점심시간에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고, 뭐 어디 갈 때 빠른 걸음을 걷든지, 아니면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아파트 사는 사람은 7층이면은 한 7층에서 빨리 올라가든지, 처음에 순간 보면 한 3층만 올라가고 3층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는 게 효과적인데, 그거는 당장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몸무게가 그것만 해서는 안 빠질 테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뱃살이 주는 걸 느낄 거고요. 나중에 빠진 살을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거기에 식사요법까지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마지막으로 주말에 몰아서 운동할래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좋긴 좋은데, 조기 축구회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잖아요. 그러면 효과 다 날라가요. 그런 것들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저는 운동량 좀 늘려야 될 때 한꺼번에 안 늘려요. 천천히 늘려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운동량 한꺼번에 늘리면 다음날 골로 가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 요만큼 하고 한 일주일 있다 이렇게 늘릴게야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걸을 때도 내가 10분 걷겠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천천히 걷는 거예요. 걷다가 점점 속도를 내서 피크를 이루고 내가 저기서 멈추겠다 싶으면은 한 1, 2분 전에 속도를 천천히 걸어서 이렇게 멈춰야 돼요. 워밍업 쿨다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생활화하는 게 좋아요.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숨어있는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의 차이가 뭘까요? 100m 달리기는 유산소 운동일까요? 무산소 운동일까요? 무산소, 유산소라는 경계는 애매해요. 사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우샤인 볼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뛰고 나면은 별로 숨도 안 가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내 1등 했어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100m 뛰고 나면 헉헉거려. 그래서 우사인 볼트한테는 뭐 유산소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 유산소 부분은 이만큼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무산소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무산소, 유산소 그렇게 가르지 마시고 그냥 숨가쁜 운동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숨이 가쁘면 뭐든지 괜찮아. 집에서 스쿼트 운동해도 돼.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이제 계단 오르면 숨 가쁘잖아. 유산소 했구나 하고 자기 만족하시면 돼. 그걸 계속 반복하시라. 그럼 효과 좋아요. 축장년증도 걸어야 돼요. 안 걸으면 안 돼요. 그 무릎 아프다 안 걸으면은 그 다음에 무릎이 더 퇴야 돼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다리 쪽에 있는 근육량이 생각보다는 우리 몸을 잘 지탱해주고 코어 근육이라는 거죠. 이 허리하고 이쪽을. 이 코어 근육이 튼튼한 사람, 안 튼튼한 사람은 노년의 삶이 달라져요.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낙상의 위험도 높고 만성 무릎 통증, 허리 통증, 골관절염으로 고생을 많이 해요. 거기다가 근육이 우리만 혈당 조절이나 이런 데 큰 역할을 하는데 없으면 당도 높아지고 구조혈증도 잘 생기고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높아져요. 그리고 하체 근육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코어 근육의 중요성은 너무나 간과돼요. 예를 들어 우리 모친께서도 몇 년 전에 낙상을 당하셨거든요. 다행히 저희 모친은 괜찮으신데 요즘 어르신들 한번 굴러 떨어지고 나시면은 움직이지 못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못 움직이니까 거기에 욕창이 생기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면서 다 사망하는 경우가 나와서 요즘 여성 호르몬제 치료하고 골다공증 이야기가 나온 게 그걸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려고 치료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자존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만성 피로에 고생을 해요.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뭐 피곤하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 호르몬 많이 나오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정신 건강에도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항노화 하는데 항노화는 비타민제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 식사요법으로 근육량 적정히 늘리고 그 다음에 몸을 계속 심장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줘야 그게 항노화지. 어떤 음식을 항산화해서 노화에 좋다? 아니에요. 하체 근육 이걸 잘 지켜내고 그걸 잘 유지하는 게 항노화고 노인 연령에 들어갈 때 삶의 질을 좌우해요. 그래서 근육량을 나이가 들수록 유지하면 좋은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 다이어트를 자꾸 하다 보면 근육이 빠지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위고비나 뭐 마운자로나 이런 좋은 약들 나온다고 했는데 이 약의 제일 큰 부작용은 내가 보기에는 근육 소실이에요. 살 빠지는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다이어트 과정에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 클리닉에 오는 환자들 올 때마다 근육량 계속 측정해요. 근육 빠지면 저한테 잔소리 너무 많이 듣고 가세요. 나이대별로 조심해야 될 건 있는 것 같아요. 50대 60대 되면 특히 여성들은 50대 이후에 폐경이 오잖아요. 뱃살이 나오면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때 우울증이 같이 와요. 그런 기분상의 문제, 그 다음에 남성들은 또 나이가 들면 혈압 문제, 혈당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들을 같이 개별적으로 맞춰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크게 원칙은 변하지는 않아요. 숨 가쁘게 운동해라, 10분씩 나눠서 해도 하루에 30분은 꼭 채워봐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재밌게 운동해라, 그 다음에 큰 근육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해라,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반드시 찾아라. 그렇게 하면 좋고 나이가 들면서도 뭐 예를 들어 다 춤추고 이러면 재밌잖아요. 그게 재밌는 거 찾아야 돼. 대신 끝나고 나서 술만 먹지 말고 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술을 먹고 나면은 식욕을 자극해요. 그래서 술을 먹은 팀, 안 먹은 팀에 무슨 닭갈비인가 그걸 먹였는데 칼로리가 1.5배, 2배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삼겹살 먹으면서 소주 한잔하고 먹어보고 맹물하고 먹었어요. 먹는 양이 확 차이 나요. 그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은 왜 그렇게 살이 빠지느냐? 식욕 조절 중추를 다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를 안 먹기 때문에 살이 쑥 빠져요. 술만 찾아서.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술은 살을 찌게 한다. 특히 안주를 기름진 걸 먹을 때는 확실하게 찌게 한다. 같이 회식을 하더라도 누구는 찌고 누구는 안 찌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좋아서 먹어도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기초대사량 가만히 앉아있어도 나가는 에너지잖아요. 하루에 60에서 75%를 차지하는데 기초대사량이 좋아지면 같이 먹어도 안 찌죠.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더라도 1200칼로리를 그걸로 날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유산소 운동이 기초대사량에 도움이 되는 건 심장의 근육이라든지 심장의 기능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근력이 많으면 하루에 소모하는 에너지 자체가 늘어요.
근육량을 좀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냥 집에서 스쿼트 운동을 해도 좋고 벽짓고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면 하더라도 적절한 근력 운동이 같이 되고 유산소 운동도 좀 같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이런 운동을 해줘야만 근육이 늘어요. 그러니까 근력 중심의 운동은 한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가능한 매일 하면은 기초대사량이 아주 좋아져요. 일단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고요. 그러나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식후에 바로 운동하는 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은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소화불량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후에 운동을 그 시간밖에 안 된다. 그런 분들은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아까 이야기하는 대단한 운동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약간 숨가쁠 정도. 그 정도 하면 대부분이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밥 먹자마자 10km 마라톤 뛴다. 별로 좋은 생각 아니죠? 근데 공복에 운동하는 거는 요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몸 안에 이제 대사 반응, 인슐린 분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운동을 하면 과도한 운동, 특히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운동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복도 가벼운 운동. 그다음 식후 한 30분 이후에는 좀 강한 운동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특히 당뇨병이나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있는 약하고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혈당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의사하고 반드시 상의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고요. 근데 오전에 하면 좋죠. 오전에 하면 하루 종일 몸이 또 개운해지고 그 다음에 밤에 잘 때 기초대사량도 높아지니까. 근데 이제 너무 늦게 운동을 하면은 예를 들어 밤늦게 탁구를 쳤다 칩시다. 졌어. 억울하지 않겠어요? 밤에 깊은 잠 자겠어요? 그 너무 밤늦게 자극적인 운동을 잠을 안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 나은데 밤늦게 살 빼려고 일부러 한다 하고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가벼운 운동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오전에 가볍게 운동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은 밤에 운동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 그러나 밤에 수면을 방해할 정도의 운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 제대로 하는 사람은 뱃살부터 빠져요. 같이 굶었는데 어떤 사람은 지방을 빼고 어떤 사람은 근육을 빼요. 그럼 지방을 빼는 사람들 아까 지방을 어디서 있는 걸 제일 잘 빨리 쓴다고 했죠? 배에 쌓여있는 내장 지방. 그래서 비만 치료를 오랜 기간 했잖아요. 그 환자들 신기하대요. 어떻게 이제 뱃살부터 빠져요? 특히 윗배. 이게 확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뱃살은 안 들어가고 얼굴만 쑥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뭐겠어요? 근육 빠지는 사람. 그래서 다이어트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지방이 타는 순서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내장 지방이 빨리 좀 타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체지방이 타고 그 다음에 제일 늦게 빠지는 지방이 있어요. 아랫배하고 허벅지 지방. 그쪽은 조금 늦게 빠져요. 근데 그쪽 지방이 활성도가 적어서 그래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쪽도 지방이 이렇게 있어야 특히 여성들이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애의 체온을 유지하고 애를 잘 보호하려는 그런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쪽의 지방이 간헐적 역할도 하니까 반응을 잘 안 하게 그렇게 진화되어 온 거 아니냐 하고 설명하더라고요. 간 근육에 있는 지방이 제일 나빠요. 간 근육은 인슐린이 작용하는 내분비 기관이에요. 그 인슐린이 작용하는 내분비 기관에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혈당도 빨리 높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 더 큰 문제는 간이 또 계속 거기에 채이고 나면은 지방간이 생기고 지방간이 좀 더 진화하다 보면은 간염, 간경화로 넘어가요. 심지어는 간암까지 가요. 비형 간염에 대한 예방 접종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간암이 조금씩 생기고 간경화가 생기는 이유는 요즘 퉁퉁해져서 거기 지방이 많이 차여서 그런 면도 또 있어요. 비알코올성 간질환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근육은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기관인데 거기 지방이 박히면은 인슐린이 아무리 작용을 해도 별로 기능을 못해요. 혈당 청소를 잘 못하고 지방 분해도 방해하고. 그 다음에 나쁜 지방이 어디겠어요? 내장 지방. 내장 쪽에 있는 지방은 아드레날린 그 수용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극이 주면 빨리 분해를 해서 피 속에 에너지를 쓰게 만들거든요. 대신에 이게 너무 채여 있으면 너무 빨리 분해가 되겠죠? 그럼 대량으로 혈관 속을 가도 기름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이 간이나 지방에 박히기 더 편할 거고, 그 다음 혈관벽을 녹슬게 하고, 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게 하다 보면은 이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아까 혈당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지만 인슐린이 막 많이 작용을 하면은 동맥경화가 쉽게 생기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자극하다 보면은 암 발생의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비만과 관련된 암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 여러 이유로 생기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비만이 일으키는 암이 뭐 있겠어요? 유방암, 대장암. 유방암은 물론 여성들이 애를 안 낳아서 에스트로겐의 노출 기간이 길어나서 그렇기도 하지만 비만도 한 부분을 차지해요.
뚱뚱해지면은 계속해서 비만 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나오게 돼 있거든요. 유방암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까 인슐린 저항성도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대장암의 위험도 높아지고 신장암의 위험도 높아지고 갑상선암의 위험도 높아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제가 비만과 암의 관계를 처음 발표를 했어요. 그때는 별로 우리 한국인이 뚱뚱하지도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위암, 폐암, 간암 이런 게 많았는데 과연 늘까 했는데 지금 이 나이 돼서 봤더니 확 늘어버렸어요. 미국하고 별로 다르진 않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뭐라 하셨냐면 한국인은 미국인하고 유럽인하고 유전자가 달라서 유방암과 대장암 없는 거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비만은 요즘 암의 지도도 바꿔버렸어요. 마른 비만의 정의가 좀 애매해요. 큰 틀에서 공감하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근육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대사 반응이 안 되고 지방은 많이 쌓이는 거예요. 특히 지방이 아까 특히 어디 많이 쌓인다 그랬죠? 배만볼록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진짜 뚱뚱한 사람하고 많이 차이 나느냐? 질병에 따라 달라요. 혈압은 아무래도 덩치 크고 온몸에 다 지방이 있는 사람은 혈압이 좀 높은 편이고 마르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당뇨나 대사질환 이런 게 좀 높고 그래서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질병마다 다르니까 할 수는 없는데 둘 다 나빠요. 근데 특히 좀 문제가 되니까 나이가 들수록 마른 비만이 많아지는 거지. 또 여성은 폐경 오고 나면 더 많아지잖아요. 또 다이어트 많이 하셨던 분이 폐경 오면 뱃살이 나오네,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네, 혈압이 높아지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고지혈증 생기고. 그래서 마른 비만을 좀 없애려고 그러면 몸무게에 만족하지 말고 본인이 좀 재어보고 근육량이 너무 떨어진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운동하면서 계속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체지방이 빨리 쌓이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이 울퉁불퉁한 사람, 근육이 너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건강할 것 같지만 사실 오래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혈관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이 좀 높은 경우가 많아요. 혈압도 좀 높고. 왜 그러냐면은 피 속에 있는 지방을 지방세포가 잡아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포의 활성화를 너무 적게 돼 있는 그 사람. 오늘 같이 삼겹살을 먹었는데 피 속에 들어왔는데 삼겹살 흡수돼서 이걸 청소를 잘 못해. 그러면 이놈들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벽도 망가뜨리고 동맥경화도 유발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량은 체지방 1%꼭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체지방 1% 사실 생존하기 어렵고요. 체지방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체지방이 여러 역할을 해요. 아까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은 내분비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체온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체지방이 없으면은 단열재 작용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은 적절한 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좋기는 CT나 MRI 찍어보면 참 좋고요. CT나 MRI 비용 비싸고 그 CT나 이런 것도 방사선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좀 어렵고 일단 체지방 측정기 있잖아요. 이거 갖고 내장지방 측정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못 재요. 왜냐면 그건 전기를 흐르고 그냥 예측을 하는 건데 되게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허리둘레 재는 거지. 허리둘레가 남성은 90, 여성은 85cm 넘으면은 내장지방이 좀 쌓였나 보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피하지방이 좀 많아서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서 생긴 그 90, 85cm 이상은 내장지방이 좀 많아요. 근데 피하지방이 많은지 내장지방이 좀 궁금하면 배 한번 만져봐요. 물컹물컹 만져지면은 그래도 같은 90cm인데 피하지방이 좀 더 많구나. 근데 나이가 많을수록 이 피하지방보다는 내장지방이 훨씬 많아져.